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대학로 골목 어귀에서 초상화를 그리는 화가입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사람들은 제 이름보다 제 그림만 기억하니까요. 31살 미대를 나왔지만 유명해지진 못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붓을 잡고 있으면 적어도 외롭지는 않았으니까요. 봄날의 대학로는 언제나 활기찼습니다. 연극을 보러 온 연인들, 공연 전단지를 나눠주는 배우들, 거리 공연을 구경하는 관광객들. 저는 그 풍경의 한 구석에서 조용히 캔버스를 펼쳤습니다. 낡은 이젤 위에 걸린 작품들은 제가 그린 초상화 샘플이었죠. 한 장에 3만 원, 30분이면 완성됩니다. 아저씨, 저 좀 그려주세요. 고등학생 커플이 다가왔습니다. 수줍게 웃는 두 사람의 얼굴을 스케치하는 동안 저는 이들의 설렘을 화폭에 담으려 애썼어요. 젊음이란 참 아름답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게 가능해 보이니까요.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골목에 그림자가 길게 드리웠고 저는 하루 매출을 세며 작업실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한 남자가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고급 수트에 광택 나는 구두. 한눈에 봐도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30 중반쯤으로 보이는 그는 제 샘플 작품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날카로우면서도 어딘가 슬픈 눈빛이었죠. 제 초상화를 그려주시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새 캔버스를 꺼냈어요. 그가 의자에 앉자 저는 습관적으로 그의 얼굴을 관찰했습니다. 화가에겐 얼굴이 하나의 지도예요. 주름 하나, 눈빛 하나에도 사연이 담겨 있죠. 이상했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얼굴인데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그 눈매가 그랬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그런 착각이 들었죠. 가만히 계셔주세요. 저는 붓을 들었습니다. 스케치가 시작되고 캔버스 위에 그의 윤곽이 잡혔어요. 집중하는 동안 주변 소음은 사라졌습니다. 오직 붓끝과 캔버스의 대화만 존재했죠. 15분쯤 지났을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은 얼마나 오래 여기서 그림을 그리셨어요? 한 7년쯤 됐습니다. 7년이나요? 대단하시네요. 대단할 것 없었습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 버텨온 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어요. 모서리가 닳고 색이 바랜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사진. 이 사람도 가능할까요? 우리 어머니예요. 그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사진 속에는 한 여인이 웃고 있었습니다. 단발머리에 하얀 원피스를 입은 20살쯤 되어 보이는 여인. 그녀의 눈가에는 작은 점이 있었고 웃을 때 한쪽 입꼬리가 살짝 더 올라갔어요. 심장이 요란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어린 시절 매일 밤 바라보던 얼굴. 제 기억 속에서 절대 지워지지 않는 얼굴. 선생님? 남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틀림없었습니다. 이건 제 엄마였습니다. 언제 찍은 사진인가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남자는 의아한 표호로 대답했죠. 30년 전쯤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이요. 30년 전. 그때 엄마는 25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5살이었죠. 어머니가 지금은 어디 계신가요? 남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오래전에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제 손에 든 붓이 바닥에 떨어졌고 물감이
아스팔트 위로 번졌어요. 남자는 황급히 일어나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하신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을 리 없었어요. 26해 전 엄마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흔적도 없이 저를 남겨둔 채, 그리고 지금 낯선 재벌 아들이 엄마의 사진을 들고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선생님, 혹시 우리 어머니를 아세요? 그의 질문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내 엄마일지도 모른다고? 그럼 당신은 누구냐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돌려줬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더 이상 작업이 어려울 것 같네요. 남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명함 한 장을 남기고 조용히 사라졌어요. 혼자 남은 골목에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평범했던 하루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강그룹 전무이사 강민준.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오래전 숨겨뒀던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엄마가 남긴 단 하나의 물건이 있었죠. 낡은 목걸이 하나. 그리고 그 펜던트 뒤에 새겨진 글씨. 영원히 M에게. M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강민주는 왜 우리 엄마의 사진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잠들지 못하는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왔지만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명함을 수없이 집어들었다 내려놓았어요. 한강그룹 전무이사 강민준. 그 이름을 검색해 봤습니다. 화면에 뜬 사진 속 남자는 어제 그 사람이 맞았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기사마다 다른 이름이 등장했죠. 한강그룹 부회장 대행 도현우. 같은 얼굴, 다른 이름. 가명을 쓴 걸까요? 아니면 제가 착각한 걸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어요. 여보세요. 낮고 침착한 목소리였습니다. 어제 그 남자가 맞았죠. 어제 대학로에서 그림 그리던 사람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생님, 혹시 저희 어머니에 대해 아는 게 있으신가요? 직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대답하기 전에 먼저 물어야 할 게 있었습니다. 먼저 여쭤봐도 될까요? 당신의 진짜 이름은 뭔가요? 도현우입니다. 명함에는 사정이 있어서 다른 이름을 쓰고 있어요. 도현우, 한강그룹 3세, 부회장 대행, 포털 사이트에 수천 건의 기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도 알고 싶은 게 많습니다. 1시간 뒤, 저는 청담동의 한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한강이 보였어요. 이곳은 제가 살던 세계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커피 한 잔 가격이 제 하루벌이와 비슷했죠. 도현우가 들어왔습니다. 어제와 달리 캐주얼한 차림이었지만 그 분위기만큼은 감출 수 없었어요. 타고난 품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평생 가질 수 없는 것. 오래 기다리셨나요? 그가 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어제 선생님 표정을 봤을 때 직감했어요. 뭔가 아신다고. 사진첩이 펼쳐졌습니다. 첫 페이지에 그 여인이 있었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엄마. 옆에는 나이 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강그룹 회장, 도진혁.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는 웃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를 두고 떠난 그날, 과연 엄마도 이렇게 웃고 있었을까요? 이분이 당신 어머니인가요?
네. 고유리, 우리 어머니 이름이에요. 고유리. 그 이름을 타인의 입에서 듣는 게 이렇게 낯설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분은 제 엄마이기도 합니다. 도연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커피잔을 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26해 전 이분은 저를 고아원에 두고 사라졌어요. 당시 5살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오랜 시간 삼켜온 말이었기에 오히려 담담하게 나왔어요. 도연우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혼란이 보였어요. 믿고 싶지 않지만 거짓말 같지 않다는 표정. 증거라도 있나요? 당연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낡은 목걸이를 꺼냈어요. 은빛 펜던트 뒤에 새겨진 글씨, 영원히 M에게. 엄마가 남긴 유일한 물건입니다. 제 이름은 민서예요. M. 도연우가 목걸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펜던트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자신의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똑같은 디자인이었죠. 다만 뒤에 새겨진 글씨가 달랐어요. 영원히 H에게. 현우. 제 이름입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어머니가 남긴 같은 목걸이. 하나는 버려진 아이에게, 하나는 택한 아들에게. 지금도 살아계신가요? 제 질문에 도연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지금은 저희 집 안주인이시죠.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안주인, 재벌가의 며느리, 화려한 삶, 그 모든 것을 위해 엄마는 저를 버렸던 걸까요? 어머니는 선생님에 대해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도연우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말이 더 아팠어요. 엄마는 저를 완전히 지워버린 겁니다. 존재조차 없던 사람처럼 만나고 싶습니다. 엄마를. 그건 도연우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쉽지 않아요. 어머니 건강이 좋지 않으시거든요. 게다가 이 사실이 알려지면 스캔들이 되겠죠. 재벌가 며느리의 숨겨진 자식. 언론이 얼마나 좋아할 소재인가요? 숨기시려는 건가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도연우가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도 혼란스러운 게 분명했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갑자기 이복 형제가 생긴 기분일 테니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말할 수 있었겠어요. 26년을 기다렸는데 며칠 더 기다리는 게 뭐가 대수겠습니까? 카페를 나서는데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빗속을 걸었어요. 옷이 젖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차라리 비가 얼굴에 눈물을 감춰줘서 다행이었죠. 작업실로 돌아왔을 때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젖은 머리, 핏기 없는 얼굴, 텅 빈 눈동자. 이게 버려진 아이가 자란 모습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우였어요. 선생님,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네. 어머니를 원망하시나요? 원망. 그 단어가 제 안에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원망했을까요? 밤마다 엄마를 기다리던 5살 아이는, 고아원에서 입양되지 못한 채 자란 소녀는, 혼자 살아남아야 했던 청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유가 알고 싶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캔버스 앞에 섰어요. 붓을 들었지만 아무것도 그릴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머릿속은 하얗고 가슴은 텅 비어 있었어요.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학로 골목은 여전히 시끌벅적했죠. 사람들은 웃고 걷고 사랑하고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세계에서 멈춰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재회가 아니었습니다. 버려진 이유를, 선택받지 못한 이유를, 지워진 존재였던 이유를 마주하는 일이었죠.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고아원에 있을 때 쓴 일기였어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언제 데리러 와요? 민서는 착한 아이예요. 기다릴게요. 그 글씨를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31살의 어른이 5살 아이의 간절함을 다시 느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대신 더 좋은 곳으로, 더 나은 삶으로 떠나버렸죠. 저 없이도 행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빗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 소리가 제 심장을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해시태그 파트 3 전개 갈등과 선택. 일주일이 지났지만 도현우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기다림은 저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매일 밤 엄마를 꿈에서 봤습니다.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고 부르면 돌아서서 사라졌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들어가겠다고. 한강그룹 본가는 평창동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찾은 주소였어요. 높은 담장 너머로 기와지붕이 보였습니다. 그 안에 엄마가 있었죠. 저는 인근 부동산을 돌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알게 됐어요. 저택에서 단기 정원 관리 인력을 구한다는 걸. 봄철 조경 작업 때문이었죠. 이틀 뒤 저는 작업복을 입고 그 집 정원에 서 있었습니다. 저택은 상상보다 컸습니다. 넓은 잔디밭과 소나무 정원, 연못까지 있었어요. 전통 한옥과 현대식 건물이 조화를 이룬 공간이었죠. 이곳이 엄마가 26년간 살아온 곳이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죠? 여기 화단부터 정리해 주세요. 조경 팀장이 삽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일을 시작했어요. 땅을 파는 동안 시선은 계속 저택 안을 향했습니다.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베란다로 나왔어요. 하얀 가디건을 걸친 마른 체구의 중년 여성. 그녀가 정원을 바라보는 모습을 봤습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엄마였어요. 26해 만에 보는 엄마의 모습.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얼굴엔 주름이 자리 잡았지만 그 윤곽만큼은 똑같았습니다. 눈가의 점도, 입꼬리의 곡선도. 고율이 많이 미세요. 옆에서 일하던 동료가 속삭였습니다. 저분 요즘 몸이 안 좋으시대요. 잘 안 나오시는데.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엄마는 한참을 정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조용히 사라졌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일꾼들은 뒤편 창고 쪽에서 도시락을 먹었어요. 저는 화장실을 핑계로 저택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옥의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오래된 나무 냄새와 함께 익숙한 향이 났어요. 제스민 향, 엄마가 좋아하던 향수였습니다.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죠. 복도 끝 응접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유리야, 약 먹어야지. 나이 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소파에 엄마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70대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 서 있었죠. 한복을 단정히 차려입은 위엄 있는 자태. 오미정, 도진혁 회장의 아내였습니다. 어머님, 전 괜찮아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지쳐 있었어요. 괜찮긴.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 밥은 제대로 먹고 있고? 네, 먹고 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엄마의 말투에서 알 수 있었어요. 예전에도 엄마는 그렇게 거짓말했죠.
괜찮아, 민서야. 엄마 안 아파. 열이 나도 아파도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현우가 요즘 바쁜가 봐. 자주 못 오더라. 일이 많으니까요. 괜찮아요. 오미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있어서 우리 집안이 지켜진 거야. 알지?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를 마실 뿐이었죠.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오미정이 방을 나갔고 엄마는 혼자 남았어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이었죠. 발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돌아보니 가정부였어요. 60대 초반의 여성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새로 온 일꾼이시죠? 여긴 함부로 들어올 곳이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정원 쪽으로 가세요. 여긴 안 됩니다. 그녀가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하지만 복도를 걷는 동안 그녀는 계속 저를 훔쳐봤습니다. 뭔가 눈치챈 듯한 표정이었죠. 혹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처음 뵙는데요. 아니야, 분명. 그녀가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입을 막았어요. 설마 무슨 말씀이신지. 그 눈, 그 인매. 마님이랑 똑같아. 우리는 마주 섰습니다. 그녀의 눈에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당신 누구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물었죠. 혹시 그 아이, 무슨 아이 말입니까? 26해 전, 그날 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그 아이, 피를 흘리며 울고 있었어. 비 오는 밤에 대문 앞에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마님이, 아니, 오미정 사모님이 아이를 내쫓은 거야. 고유리 마님은 그날 밤새 울기만 했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마님이 아이를 데려왔을 때 사모님이 난리가 났었죠. 재혼 전에 낳은 아이라고, 절대 이 집에 둘 수 없다고. 가정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님은 사정했어요. 아이가 어려서 시설에 맡겨뒀는데 데려와야겠다고. 하지만 사모님은, 그래서요? 차를 태워서 멀리 보냈어요. 어디론지는 몰라요. 마님은 다음 날부터 완전히 달라졌죠. 말도 없어지고 웃지도 않고.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엄마는 저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데려오려 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오미정이, 그 여자가 저를 내쫓은 겁니다. 당신이 그 아이라면 여기 오면 안 돼요. 사모님이 알면 어떻게 되는데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가정부가 움찔했어요. 당신도 마님도 위험해져요. 사모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조용히 가세요. 이미 늦었어요. 26년이나 지났잖아요.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뭐? 엄마는 아직 살아있어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가정부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돌아섰어요. 정원으로 걸어가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오미정, 그 여자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엄마의 눈물도, 제 외로움도, 26년의 공백도, 전부 그 여자 때문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작업실에 앉아 오미정의 사진을 검색했습니다. 화면 속 그녀는 자선 행사에서 웃고 있었어요. 우아하고 품위 있는 모습.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잔혹함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현우였어요. 선생님, 어머니를 만날 수 있게 해드릴게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요? 할머니는 모르게 해야 해요. 절대로.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그 잔인한 여자를.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어요. 어딘가에서는 누군가 행복하게 웃고 있겠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오미정에게서 엄마를 되찾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저지른 죗값을 치르게 만들 겁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고 무서웠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해시태그 파트 4 위기 진실의 대면. 도연우가 약속한 날이 왔습니다. 그는 문자로 간단히 알려왔어요. 오늘 오후 3시 할머니는 외출하십니다. 어머니는 2층 안방에 계세요. 저는 일부러 1시간 일찍 도착했습니다. 저택 뒷문으로 들어가 복도를 걸었어요. 가정부들은 모두 1층에서 일하고 있었죠. 2층은 고요했습니다. 엄마를 만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오미정의 방은 복도 끝에 있었어요. 도연우가 알려준 대로였습니다. 문을 열자 고급스러운 향이 났죠. 샹들리에 아래 킹사이즈 침대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유명 작가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재가 따로 있었어요. 벽 한쪽을 가득 채운 책장과 고급 원목 책상. 저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보석함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각종 서류들.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오래된 파일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1999년 입양 관련 서류라고 적혀 있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파일을 꺼내 펼쳤어요. 첫 장에 입양 신청서가 있었습니다. 희망 보육원, 아동 이름 민서, 생년월일 1994년 3월 15일. 제 정보였습니다. 신청자란에는 오미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친모 동의서에는 고유리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떨리는 글씨로 마치 울면서 쓴 것처럼. 다음 장에는 입양 기관과 주고받은 서신이 있었습니다. 오미정의 필체였어요. 해외 입양을 희망합니다. 국내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아이의 존재가 알려져서는 안 됩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해외 입양. 그래서 저는 입양되지 못했던 겁니다. 오미정이 국내 입양을 막았기 때문에. 마지막 장에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고유리에게서 완전히 떼어놓을 것. 절대 연락 금지. 아이는 과거의 짐일 뿐. 짐. 저는 짐이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어요. 손이 떨려서 초점이 흔들렸지만 다시 찍고 또 찍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죠? 등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오미정이 서 있었어요. 외출한다던 그녀가 왜 여기 있는 걸까요? 누구세요, 당신? 그녀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한복을 입은 모습은 위엄이 있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어요. 정원 일꾼으로 왔던 사람. 그때 봤죠. 왜 여기 있어요? 저는 파일을 꼭 쥐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건 내 서류인데 함부로 만지면 안 되죠. 오미정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피했어요. 입양 서류네요. 민서라는 아이의. 그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당신, 설마. 네, 저예요. 고유리의 딸.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미정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 시선이 모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긴 왜 온 거죠? 궁금해서요. 왜 저를 버렸는지. 버린 게 아니에요. 정리한 거죠. 오미정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마치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앉으세요. 이야기합시다. 저는 그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아래로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도연우가 건네준 소형 녹음기였습니다. 조용히 작동시켰죠. 정리요? 사람을 정리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대로예요. 필요 없는 건 치워야죠. 오미정이 차를 마셨습니다. 여유로운 모습이었어요. 유리가 당신을 데려온다고 했을 때 난 반대했어요. 우리 가문에 혼외자가 있다는 게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보냈죠. 유리에게 선택을 주었어요. 아이냐, 이 집안이냐. 제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는 뭐라고 하셨나요? 울기만 했어요. 하지만 결국 선택했죠. 당신 대신 현우를 택한 거예요.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엄마는 저를 찾으려 했어요. 처음엔 그랬죠. 매일 울고 밥도 안 먹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포기하더군요. 사람은 다 그래요. 결국엔 현실을 받아들이죠. 오미정이 웃었습니다. 차갑고 잔인한 미소였어요. 내 존재는 우리 가문의 흠이었어. 가난한 집아이가 재벌가 며느리의 딸이라니. 언론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래서 해외 입양을 추진했군요. 당연하죠. 멀리 보내야 했어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지만 참아야 했어요. 더 많은 말을 끌어내야 했습니다. 그럼 날 버린 게 당신이란 말이죠? 오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버렸다기보다는 제자리로 돌려놓은 거예요. 당신 같은 아이가 이 집에 있을 자리는 없었으니까. 그녀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유리도 처음엔 그리 탐탁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들을 낳았고 집안을 잘 지켰죠. 그래서 인정해 준 거예요. 엄마를 이용한 거네요. 이용? 아니에요. 거래였죠. 유리는 안정된 삶을 얻었고 우린 후계자를 얻었어요. 윈윈 아닌가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그런데 당신 왜 여기 온 거예요? 돈이 필요한가요? 오미정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니면 복수? 26년 만에 나타나서 뭘 하려고? 진실이 알고 싶었어요. 이제 알았으니 가세요. 다시는 오지 말고. 그녀가 일어섰습니다. 만약 이 일을 밖에 알린다면 당신도 유리도 무사하지 못할 거예요. 내겐 방법이 많아요.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었어요. 무섭네요. 무서운 게 아니라 현실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이기는 드라마는 없어요. 오미정이 문을 가리켰습니다. 나가세요. 이번엔 조용히 보내줄게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테이블 아래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었죠. 모든 게 녹음됐습니다. 오미정의 고백, 협박, 전부. 가기 전에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뭔데요? 후회는 안 하세요? 한 아이의 인생을 망친 것. 오미정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사치예요. 난 내 선택이 옳았다고 믿어요. 가문을 지키는 게 우선이었으니까. 저는 아무 말 없이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이 눈물도 증거니까요. 계단을 내려가다 엄마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당신은 안녕하세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지나쳤습니다. 지금은 아니었어요. 엄마를 만날 때가 아니었습니다. 밖으로 나와 버스 정류장에 앉았어요. 녹음기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목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돼 있었죠. 내 존재는 우리 가문의 흠이었어. 제자리로 돌려놓은 거예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폭로뿐이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도연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당신의 할머니가 무슨 짓을 했는지 세상에 알릴 겁니다. 답장은 금방 왔어요. 기다리세요. 제발 방법을 찾아볼게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기다릴 수 없었어요. 26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돼요. 그날 밤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입양 서류 사진, 녹음 파일, 목걸이, 고아원 기록, 오미정의 죄를 증명할 모든 것.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 어딘가에 엄마가 있었죠. 여전히 그 차가운 저택에 갇혀서 이제 끝낼 시간이었습니다. 진실을 드러낼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해시태그 파트 5 절정 복수의 시작. 그날 밤 저는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제 얼굴을 비췄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돌이킬 수 없었죠. 하지만 망설임은 짧았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이미 준비돼 있었어요. 주요 언론사 사회부 기자들, 익명 메일 계정으로 하나씩 전송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죠. 한강그룹 비리 제보 마이너스 친딸 불법 입양 처분건. 첨부 파일에는 입양 서류 사진, 녹음 파일, 관련 증거 자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차분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저는 밤새 잠들지 못했어요. 핸드폰을 켜고 포털 사이트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6시 첫 기사가 떴습니다. 한강그룹 부회장 모친, 친손녀 해외 입양 시도 의혹. 8시에는 메인 화면을 장식했어요. 한강그룹 오미정, 며느리 친딸 강제 입양 추진. 녹취록 공개. 9시 실시간 검색어 1위였습니다. 댓글이 폭주했죠. 재벌이면 다냐. 저게 사람이 할 짓이야? 5살 아이를 어떻게 해. 정오가 되자 한강그룹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장 시작과 동시에 하한가를 찍었어요.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숫자들이 빨갛게 떨어졌죠. 오후 2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화면 속 오미정은 초췌했습니다. 평소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그녀는 움찔했습니다. 해명 부탁드립니다. 녹취록이 사실입니까? 사과 의향은 있으십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오미정은 입을 열었다 닫았어요. 변호인이 대신 답변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 중입니다. 성급한 판단은. 녹취록은 변조됐나요? 그것도 확인 중입니다. 회견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오미정은 결국 일어나 도망치듯 자리를 떴어요. 카메라가 그녀의 뒷모습을 쫓았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껐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통쾌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텅 빈 느낌이었죠. 저녁 6시 작업실 문이 열렸습니다. 도현우였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풀어헤친 채 서 있었어요. 눈은 충혈돼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당신이었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답해줘. 이 모든 게 당신 짓이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답이었죠. 도연우가 비틀거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한 거야? 당신도 들었잖아요. 녹취록.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그가 소리쳤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회사가 망할 것 같아. 수천 명의 직원들이, 협력업체들이 피해를 봐. 이게 다 사실이야?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전부 사실이에요. 그럼 나는 뭐야?
왜 날 이용한 거야? 도현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한텐 나도 피해자야. 난 아무것도 몰랐어. 알아요. 그럼 왜? 당신은 내 복수의 도구였어요. 그 말이 나오자 도현우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처음부터 명함을 받았을 때부터요. 당신을 통해 집안에 접근하고 증거를 모으고 폭로하려고 했죠.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도현우가 일어섰습니다. 그는 문 쪽으로 걸어가다 멈춰 섰어요.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돼? 모르겠어요. 모르긴 뭘 몰라. 당신 엄마잖아. 이미 저를 버린 사람이에요. 도현우가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넌 괴물이야. 할머니보다 더 무서운. 그가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정적이 찾아왔어요. 저는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여전히 아름다웠죠.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복수는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죠. 세 번째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서야. 심장이 멎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26년 만에 듣는 제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 엄마, 어디 있니? 만날 수 있을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병원이야. 서울대병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차창 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병원 7층 특실이었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었지만 노크할 용기가 나지 않았죠. 문이 열렸습니다. 도현우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입술을 깨물었어요. 들어와. 방 안에 엄마가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마른 손,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었어요.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엄마가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민서, 정말 민서구나. 저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의 손을 잡았죠. 뼈만 남은 손이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왜요? 왜 저를 두고 가셨어요? 가고 싶지 않았어. 한 번도, 하루도 널 잊은 적 없어. 엄마가 제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손길이었어요. 그날, 데리러 갔어. 고아원에. 하지만, 알아요. 다 알아요. 저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너무 가벼웠어요. 마치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도현우를 불러 복도로 나갔어요. 저도 따라 나갔습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도현우가 물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어요. 뇌출혈이 있었습니다.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회복 가능성은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요, 기억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기억이 불안정해요.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었어요. 얼마나 심한가요? 아직 정확히는 모릅니다. 경과를 봐야 해요. 의사가 가고 저와 도현우만 남았습니다. 그는 벽에 등을 기댄 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만족해? 뭐가요? 이게 당신이 원한 거잖아. 복수?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도연우가 비웃듯 웃었어요. 할머니는 구속됐어. 회사는 날리고, 그리고 어머니는 적골이야. 죄송합니다. 사과 따윈 필요 없어. 그냥, 이제 그만해. 그가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뒷모습이 쓸쓸했어요. 저는 다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민서야. 네, 엄마. 넌 누구니?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저예요, 엄마. 민서. 엄마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낯선 사람을 보듯 저를 봤어요. 민서, 내게 딸이 있었나?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어요. 엄마, 기억 안 나세요? 방금 전에 절 안았잖아요. 미안해. 머리가 아파서 잘 기억이 안 나. 엄마가 손으로 머리를 짚었습니다. 고통스러운 표정이었죠. 간호사가 들어와 진통제를 놓았습니다. 엄마는 곧 잠들었어요. 저는 침대 옆에 앉아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지만 저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복수는 성공했습니다. 오미정은 무너졌고 진실은 밝혀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원하던 결말이었을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엄마는 어떤 날은 저를 알아봤고 어떤 날은 몰랐어요. 기억이 오락가락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엄마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당신은 누구세요? 그림 그리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저 좀 그려주실래요? 저는 가방에서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연필을 들고 엄마를 그렸어요. 엄마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누가 제 그림을 그려줬던 것 같아요. 그래요? 누구였더라? 얼굴이 당신이랑 비슷했는데.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엄마가 웃었어요. 기억이 안 나네. 요즘 자꾸 이래요. 괜찮아요. 천천히 기억하시면 돼요.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엄마의 현재 모습이었어요. 주름진 얼굴, 슬픈 눈빛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와, 정말 잘 그리시네요. 엄마가 그림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선물로 드릴게요. 정말요? 고마워요. 엄마가 그림을 소중히 안았습니다. 마치 보물처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엄마의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영구적 손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엄마는 저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걸. 26년을 기다렸지만 결국 낯선 사람으로 남게 됐다는 걸.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분노가 사라졌어요. 대신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매일 여기 오세요? 그림 그리러요. 저만 그리시잖아요. 왜요? 아름다우니까요. 엄마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거짓말. 전 이렇게 늙었는데. 아니에요. 정말 아름다워요.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제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언론은 다른 이슈로 넘어갔어요. 한강그룹은 새로운 경영진을 꾸렸고 오미정은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우는 가끔 병원에 왔습니다. 그와 저는 말을 섞지 않았어요. 다만 엄마 곁에 나란히 앉아 있을 뿐이었죠. 형? 어느 날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도연우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뭐, 형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어느 저녁 엄마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누구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슴이 아파요. 여기가 엄마가 가슴을 짚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중요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 사람. 저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그 사람도 엄마를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럴까요? 네, 분명히요. 엄마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복수는 저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저를 구했어요. 엄마 곁에 앉아 그림을 그리는 이 순간들이 저는 더 이상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그림자도 아니었어요. 스스로 서는 사람,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날 밤 작업실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가 반드시 되찾을 거야. 마이너스 오미정.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싸울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파트 7 후폭풍 성장과 해소. 오미정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은 기자들로 가득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피고석의 오미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때 재벌가의 안주인이었던 그녀는 이제 초라한 죄수복을 입고 있었죠. 저는 방청석 뒤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자리였어요. 증인으로 불려나갔을 때 오미정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원망이 가득했어요. 증인, 피고인 오미정이 입양을 강요한 게 맞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제출한 녹음 파일이 증거입니다. 당시 몇 살이었습니까? 5살이었습니다. 방청객들 사이에서 탄식이 나왔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오미정이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후회는 없습니다. 가문을 지키는 게 제 역할이었으니까요. 끝까지 뻔뻔했습니다. 저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어요. 오히려 안쓰러웠습니다. 저렇게까지 집착했던 가문이 이제는 그녀를 버렸으니까요. 판결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었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변호인이 나이와 건강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기 때문이었죠. 법정을 나서는 오미정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그녀는 누군가의 부축을 받으며 사라졌어요. 한때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법원 계단에 앉았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었어요. 낙엽이 떨어졌고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선생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현우였어요. 그는 캐리어를 끌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런던이요. 그룹 정리하고 떠나려고요. 그룹을 정리요? 도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사회에서 사퇴했어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는 계단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후회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도현우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뭐요? 태어난 거? 아니면 당신을 만난 거? 둘 다요. 글쎄요. 후회라기보다는.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어요. 복수는 누가 더 불쌍한지를 가르는 싸움이더라고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당신도 할머니도 어머니도 결국 다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누가 더 피해자인지 겨루다가 전부 무너진 거죠. 도현우가 일어섰습니다. 전 이제 그만 싸우고 싶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런던에서 뭐 하실 건데요? 모르겠어요. 그냥 살아보려고요. 한강그룹 도연우가 아니라 그냥 도연우로요.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어요. 행복하세요, 형? 당신도요. 악수를 나누고 그는 걸어갔습니다. 캐리어 바퀴 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저는 그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한강그룹은 새로운 CEO를 영입했습니다. 도진혁 회장은 물러났고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됐어요. 언론은 이를 한강그룹의 혁신이라 불렀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어요. 건강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만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들어가자 엄마가 웃었습니다. 아, 그림 그리시는 분. 오셨네요. 오늘도 그려드릴까요? 좋아요. 하지만 이번엔 다른 걸 그려주세요. 뭐요? 엄마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나무요. 가을이 되니 참 예쁘네요. 저는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창밖에 은행나무를 그렸어요. 노란 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엄마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어요. 당신 그림은 따뜻해요. 그래요? 네. 마치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의 그림 같아요. 붓을 쥔 손이 멈췄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덮었어요. 혹시 저 아세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당신 눈빛이요. 날 볼 때마다 슬퍼 보여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해요. 이상한 소리 했네요. 아니에요. 저는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노란 은행나무가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예뻐요. 엄마가 그림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그림을 바라보다가 눈물을 흘렸어요. 왜 우세요? 모르겠어요. 그냥 가슴이 아파요. 저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그녀도 저를 안았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기억은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이 순간이면 충분했어요. 병원을 나서는 길이었습니다. 가을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민서 씨죠? 저는 대학로 아트센터 큐레이터인데요. 네. 선생님 작품을 전시하고 싶습니다. 거리 화가의 초상화들이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제 그림을요? 네. SNS에서 화제가 됐어요. 한강그룹 사건으로 유명해지셨잖아요. 그 과정에서 선생님 그림들이 주목받았고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복수 때문에 유명해진 화가. 그게 제가 원했던 건 아니었어요.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걸었습니다. 대학로 골목이 보였어요. 제가 7년간 그림을 그렸던 그곳. 이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누군가 관리해준 모양이었어요. 저는 이젤 앞에 섰습니다. 다시 시작할까요? 혼잣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분명했어요. 그날 저녁 작업실에서 도연우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복수는 누가 더 불쌍한지를 가르는 싸움이더라.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복수는 저를 자유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또 다른 감옥에 가뒀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불쌍한 사람이기를 멈췄어요. 피해자로 남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대신 선택했죠. 스스로 서는 삶을, 스스로 만드는 이야기를. 거울을 봤습니다. 31살의 화가가 서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도 지친 눈빛도 있었지만 그래도 살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떴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언제나 흐렸지만
오늘만큼은 별이 보였어요. 새 캔버스를 펼쳤습니다. 붓을 들었죠. 무엇을 그릴까 고민하다가 결정했습니다. 엄마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기억 속의 젊은 얼굴이 아니라 지금의 모습을요. 주름지고 늙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그 얼굴. 그림을 그리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든 진실은 내 방식대로 마주할 수 있어야 했다고. 복수가 아니라 이해로, 분노가 아니라 사랑으로. 그게 제가 배운 것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그림을 그렸습니다. 완성된 작품을 보니 마음이 평온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제 삶이. 핸드폰을 들어 큐레이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전시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방식으로요. 답장이 왔습니다. 좋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죠. 그리고 저도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해시태그 전시회가 열린 날이었습니다. 대학로 아트센터 1층 전시관. 하얀 벽에 제 그림들이 걸렸어요. 초상화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담은 작품들이었죠. 첫 번째 작품은 지워진 아이였습니다. 고아원 침대에 웅크린 5살 소녀. 창밖으로 비가 내렸고 아이는 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를 기다리는 눈빛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침묵의 저택이었습니다. 화려한 한옥 안에 갇힌 여인. 그녀의 손에는 목걸이가 있었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의 26년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가면의 여왕이었습니다. 권력의 자리에 앉은 노파. 그녀의 얼굴은 우아했지만 그림자는 괴물의 형상이었죠. 오미정의 진실이었습니다. 마지막 작품은 이름 없는 화가였습니다. 대학로 골목에서 붓을 든 여자. 그녀의 뒤로 무너진 저택과 떠오르는 해가 보였어요. 바로 저였습니다. 관람객들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림 앞에 멈춰 섰어요.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침묵했습니다.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였어요. 작가님, 질문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이 그림들은 전부 실화인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이야기예요. 버려진 아이의 이야기이자 진실을 찾은 어른의 이야기죠. 여자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려주셔서. 그녀가 떠났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세상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워진 얼굴들, 숨겨진 고통들. 저는 그것들을 그리기로 했죠. 더 이상 초상화를 그리지 않습니다. 대신 진실을 그려요. 사람들이 외면하는 것들을, 감추고 싶어 하는 것들을 캔버스 위에 기록합니다. 오후가 되자 엄마가 왔습니다. 휠체어를 탄 채 간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들어왔어요. 건강이 많이 좋아진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쪽이에요. 제가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저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당신 그림이에요? 네. 엄마는 한참을 그림들을 봤습니다. 지워진 아이 앞에서 오래 멈췄어요. 이 아이, 슬퍼 보여요. 그래요. 많이 외로웠을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도 외로웠나요? 네, 엄마. 많이 외로웠어요. 엄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어요. 미안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에게 미안해요. 저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그녀도 저를 안았죠. 기억은 없어도 가슴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전시회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많은 언론이 취재했고
SNS에서 화제가 됐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말했다는 것, 침묵하지 않았다는 것, 그게 중요했어요. 한 달 뒤,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지워진 얼굴들이라는 시리즈였어요. 세상에서 잊힌 사람들, 목소리를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는 작업이었습니다. 고아원 아이들, 학대받는 노인들, 착취당하는 노동자들. 저는 그들을 만나고 듣고 그렸습니다. 제 붓은 이제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어요. 무기였습니다. 어느 날 도연우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잘 지내요. 런던에서 작은 카페를 차렸어요.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전시회 기사 봤어요. 당신은 결국 이긴 거네요. 축하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긴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남은 거죠. 형도 행복하세요. 창밖으로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렸어요. 하얀 눈이 서울을 덮었습니다. 저는 새 캔버스 앞에 섰습니다. 붓을 들고 생각했어요. 무엇을 그릴까? 누구의 이야기를 담을까? 내 안의 분노는 이제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건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부당함에 맞서는 힘이고 진실을 말하는 용기입니다. 나를 버린 사람도 나를 사랑한 사람도 모두 제 그림 속에 남아 있습니다. 오미정의 잔혹함도 엄마의 눈물도 도연우의 방황도 전부 기록했어요. 왜냐하면 잊혀져서는 안 되니까요. 진실은 영원히 남아야 하니까요. 저는 그림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진실로 복수합니다. 폭력이 아닌 예술로, 침묵이 아닌 발화로, 망각이 아닌 기억으로 붓을 캔버스에 댔습니다. 첫 선을 그었어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그릴 것입니다. 세상이 외면하는 진실을, 사람들이 감추고 싶어 하는 얼굴을. 왜냐하면 그게 제 방식이니까요. 화가 민서, 진실을 그리는 사람. 이것이 제 복수이자 제 삶입니다.